네, 한 주간의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저희 레리 파트너스는 공시 대리, IR 컨설팅, 공시 점검 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홈센터 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좀 됐던 건데요. 현금 배당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세 번 했는데 이걸 취소하겠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현금 배당했던 것들을 대해서 다시 재무제표를 뒤져보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없었다. 그래서 취소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재밌었던 거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회사의 입장은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회사가 잘못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잡겠다. 그리고 일반 주주들은 반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죠. 이건 분명히 회사 최대 주주가 뭔가 이슈가 생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배당 취소를 발표를 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새로 공시가 나왔는데 2024년도 올해 배당에 대해서 지금 11월 달인데 이미 발표를 합니다. 30원. 30원을 배당하겠다라고 나오죠. 여태까지 취소를 세 번 했잖아요. 그 세 번 할 때 각각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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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원이었는데 30원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다시 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반납해야 될 돈에 대해서 자원 마련이 된 거죠. 역시나 회사의 의사결정은 최대주주의 그 리스크가 없도록 최대주주의 마음에 따라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제 생각은 최대주주 배당금 회수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배당금에 대해서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다시 백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홈센터 홀딩스의 최대 주주분이 이게 아마 주식담보 대출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썼던 돈이 있으신 분이 아닌 거죠. 이제 회사 자체가 이 배당금을 받았던 홈센터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 배당 받은 걸로 다 이자를 내고 있었겠죠. 그거를 다시 토해서 집어넣을 수는 없고, 다시 토해 내야 되니 어디서 돈을 뭐 배당을 먼저 받고 토해낼 건지, 토해낸 다음에 다시 배당 받을 건지는 좀 이제 봐야 되는데, 뭐, 그 어차피 돈이 없는 건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38억 중에서 이제 거의 20억이죠. 50, 한 6%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토해내고 다시 받아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주주 입장에서 좀 번거롭죠. 근데 배임 행령으로 걸리는 것보다는 번거롭고 하고, 세금 계산 다시 하는 게 그게 낫죠. 예. 뭐, 다른 소액주주들이야 뭐, 그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지금 기사에서 보듯이 아직 없다라는 거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시 계산해서 하지 않을까. 받은 만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배당에 대해서 이슈가 생긴 적이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로 배당에 대한 이슈는 배당을 얼마 주냐, 배당을 예상보다 적게 줘서 문제가 되는 거였지 배당을 줬던 걸 뺏어가는 경우는 없었고요. 배당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웅진 시크릿의 사례인데 2020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못 준다라고 공시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뒤에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분기 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1분기 분기 배당을 주당 20원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주주명부 폐쇄를 미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월 말 기준 주주가 누군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주명부 폐쇄하기 전 2주 전에 이사회를 하고 공고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회사에서는 이걸 안 했던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IR 부문의 팀장과 팀원들이 퇴사를 해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퇴사를 하더라도 명의계서 대행 기관하고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회사가 놓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사회를 하기 전에 IR 부서에도 배당을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귀뜸하고 사실 이러지 않습니다. 귀뜸이 아니고요. IR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일들은 적극 개입을 하고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귀뜸이 아니고 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3월 말 전에 결정된 게 아니고, 뭐 4월 말이나 5월 초 뭐 이때쯤에 결정해가지고, 야,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배당을 하자.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못하게 된 이유가 증권사들도 2개월 전에 거래 내역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몇 년 전 거래 내역까지 다 뒤져가지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처벌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워낙 건수가 많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일반적으로는 저렇게는 진행해 줄 수 없다라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찾아보면 있기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선 이 해당 주관부서가 이제 회사마다 이제 명칭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코스닥이나 이런 작은 데 같은 경우는 경영지원실 안에 이제 회계팀장, IR 뭐 이렇게 공시 이게 다 한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그 팀에서 다 하는 거고 이제 그 팀에서 이제 배당금 하면 일정하고 이사회도 소집하고 의사록도 만들고 명예계서 대리인하고 연락도 하고 공시 나갈 공시 초안도 만들고 공시도 하고 이건 뭐 미리 사전에 얘기 뭐 당일날은 안 되겠죠. 이제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당일날 이사회도 이제 당일날 불러가지고 다 하거나 아니면 미리 사전에 안건 얘기하지 않고 이사회부터 불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다 얘기를 했을 거고요. IL팀이 이거 사전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명의계서 대리인하고도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자금팀하고도 돈도 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세금시도 이런 원천세도 이제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실기주 20년도 정도면 이제 실기주가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한창 피크일 때니까 더더욱 이제 관리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뭐 담당자가 없어서 실제로 진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얘기했는데 그놈이 이제 바로 그냥 긴급 이송 뭐 이렇게 사회를 지탄을 받는 코로나로 뭐 바로 그냥 뭐 들어가게 되고 뭐 중증 환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연락이 안 되거나 업무 처리가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2개월째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 했던 거는 예탁 결정이 준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 좀 보수적이고 이제 귀찮은 거 싫어하시죠. 본인 일도 아니시고. 네, 뭐 회사 하나를 위해서 상장사 하나 이거 뭐 예, 허짓거리 하는 것 때문에 각 개별 증권사들 다 뭐 컨택해가지고 다 내나 봐. 이거 저 같아도 안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니네 이거 뭐 여기서 주주명 폐쇄 안 했으니까 못 하는 거야. 못 받아가. 그럼 그냥 반기 때 해.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핑계 댄 거고 그냥 싱크빅에서도 시기가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반기 때 아마 했을 것 같지 않을까. 네. 분기 배당이 있기 때문에 반기 배당으로 더 주지 않았을까. 다음은 DI 동일인데요. 요즘 DI 동일에서 주주연대, 그리고 회사 2대1 내지는 뭐 3대1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주연대에서 회사로 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한 건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잔고 증명을 보내고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잔고 증명서만으로는 주주 명부를 내줄 수는 없는데 다만 니네가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하면서 소유자 증명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식을 못 팔게 돼 있으니 그걸 근거로 주는 거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아셔야 될 거거든요. 주주는 한 주만 있으면 주주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데 그걸 입증하는 것은 잔고증명서가 아니고요. 소유자 증명서로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뭐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되냐. 잔고지면서는 이제 지금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HTS나 이런 걸로 갖고 온 거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고요. 주주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소유자 증명서가 필요하고 대신에 소송 가면 그 방식이 뭐가 됐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소송이 열리는 재판이 열리는 그날 입증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잔고증명을 갖다 100장 낸다 뭐 그러면 인정해 주는 게 지금 현재 소송 진행되는 그런 판례 그리고 진행 과정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소유자 증명서, 이제 실질 주주 명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뭐 어떻게 발급하고 어떻게 쓰고 뭐 하는 거를 잠깐 이제 그 하는 거를 한번 올리긴 했었는데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요거 소유자 증명하고 실질 주주 명부를 법에서 정한 이유는 이게 이제 법에서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기간이라기보다는 보유 기간. 내가 최소 6개월 이상, 상장사로서 6개월 이상의 뭐 3% 이상, 뭐 2.5% 이상, 5% 이상의 보유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그 과정을, 그 보유 기간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게 소송의 실익,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소송만 제기하고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면 주주가 아닌 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자 증명서를 끊는 순간 이걸 반납하지 않는 한 락업처럼 매도가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서 정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는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실제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법원에서 증명서 내고 하면 그때 다시 끊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방어자 측 입장에서는 소유자 증명이 법에서 정한 거니까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서 방어를 하는 거죠. 기간이 적용이 안 됐거나 미충족이 됐거나 소수 주주권 행사를 갖추기 위한 기본 전제인 6개월, 3개월 기간의 보유 기간 퍼센트가 미충족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고 보정서를 요청하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본안소송 가서는 이제 서로 다툼이 되니까 알면은 뭐 소를 제기한 사람도 알면은 철회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변호사분들이 더 잘 알는 거라서.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그냥 받아주냐 안 받아주는 회사의 이제 그 의견입니다. 제가 소송한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면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저는 참 황당했던 게 주주가 잔고증명을 들고 와가지고 소유자 증명서를 내라고 했더니 안 냈어요. 심지어 이제 안건 상정 가처분 갔을 때는 안건 상은 주주 제한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주주가 1% 이상 주주가 6개월 이상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입증도 못 했는데 판사가 그냥 대충 봤는지 뭐 잔고증명을 대충 뭐 2월 말 기준 그리고 12월 말 기준 이렇게 내니까 그걸 가지고 줘버리더라고요. 이게 판사라고 해서 막 법을 막 정확하게 딱 지켜가지고 적용하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대신 그거 허점을 어떻게 변호사가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냐의 문제인데 변호사를 이상한 데 쓰면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건데도 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금량은 최근에 주주 배정 후 시건주 일반 공모, 주주 우선 공모를 해서 이제 유상신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보시게 되면 한 페이지 주가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동그라미 친 게 이제 그때 발표하는 시점이고요. 쭉 이렇게 빠졌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대표이사, 그러니까 최대 주주분이 다음 페이지 최대 주주분이 1,000만 주를 회사에 증여를 합니다. 그 회사는 이제
수증 받았죠? 그 공시 보시게 되면 수증 받은 자기 주식은 처분해서 2차 전지 공장을 만드는데 쓰겠다. 이게 4,380억치인데 이거 다 팔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자, 증여받은 주식 4,300억, 4,380억, 그리고 유상증자를 해서 모으는 돈 4,500억. 그럼 대충 9천억이고 1조라고 치면 이 1조를 가지고 지금 공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의심스러워지는 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유광지 회장은 회사에 4천억 증자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작년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 생각인데 작년에 이제 빠세리 아저씨가 금양에서 IR 고문, 뭐 홍보 이사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왜 빠세리 아저씨를 데리고 와 쓰고 나중에 뭐 주식을 파니 마니 그때 문제 돼가지고 조사도 받고 계약 해지하고 이랬을까?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일까? 저번에 한번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나요? 그때 한번 금양 한번 다루긴 다뤘었죠. 그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경영 공시, 자율공시였죠. 몇 년에 거쳐서 이제 리튬 광산을 채굴해서 뭐 몇백억씩 번다, 몇천억씩 번다, 이익이 160억씩 이제 영업이익이 날 거다. 근데 실질은 뭐 한 10분의 1 토막도 안 난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금양은 그래서 이제 벌점을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금양은 벌점을 먹은 걸로 알고 있고, 요 이게 뭐 최대 주주이자 뭐 대표이사님 유광지 대표이사님이 자기 주식이 1,000만 주를 회사에다가 증여를 했고, 와, 대단한 거죠. 자기가 돈을 안 벌고 회사를 위해서 4,300억 정도.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주가 안 되거든요. 2천만 주가 안 되는데, 보유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지금 2천만 주, 한 1,800만, 1,600만 주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주 정도를 증여를 하면 나머지 한 6, 700만 주 정도가 있는데, 그 6, 700만 주도 담보가 걸려 있어요.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예, 그리고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 부분도 이게 아마 다 본인이 받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본인 또는 본인이 100% 갖고 있는 이제 개인 회사들이 돈을 내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집어넣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회사에 돈을 넣고 이 금양이라는 회사를 1조 원 가까이 뭐 정확히 말하면 현금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아마 이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요좀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돈도 아마 이 주주 배정 후라는 거면은 이제 신중히 수권도 상장을 해가지고 팔은 걸 겁니다. 신중히 수권도 상장해서 파는 그 신주인 수권 가액을 가지고 아마 그 유광지 회장은 자기 주금 납입 금액을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세금도 내고 자기의 권리니까 하는데 뭐 좋게 보면 이 최대 주주이자 이 대표이사이신 이분이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금융을 살리겠다. 1조 더 가까운 돈을 이제 쏟아부어가지고 이제 본인 돈은 한 5천억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리겠다고 생각하지만 뭐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도 이제 엑시트 플랜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차 진지 하면은 이제 에코프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금형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원천 기술, 원천 뭐 광산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공장도 막 짓고 증기 설치하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너무 이게 기사가 4천억이 뭐 증여했던 시점의 시가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실제 회사의 돈이 이미 빌려면 2천만 주를 시장에 던졌을 때 이게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9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봐야 되는 거죠. 자사주니까 어차피 안 팔면 자기 주식이기 때문에 의결권은 유광주 회장한테 지분이 남아있는 뭐 600만 주가 더 우호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럼 뭐 하다못해 자기 우호 세력한테 이제 뭐팔 수도 있는 거고 꼭 다 팔아야 된다는 생각은 아닌 거고. 근데 돈은 어차피 현금은 유상증자로 삼자 배정 유상증 땡길 거고요. 회사의 시장의 시그널은 나도 내 있는 전 재산의 절반을 회사에다
증여도 하고, 그리고 한 4,500억 시장에서 돈을 땡겨서 현금을 쏟아붓고, 물론 이제 그중 신중에서 건 팔아가지고 내 지분율만큼은 좀 보전하고, 그리고 내가 증여한 그 1,000만 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자기 주식으로서 내 지분율을 어느 정도 또 월한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이제 시장에 보여지기에는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제 시그널을 내비치는 이런 플랜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배터리 아저씨는 왜 보면은, 아니,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배터리 아저씨,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또 다른 회사를 하나 가져와 봤으면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에서는 유상증자를 이제 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예, 2.5조, 2.5조를 주주 배정도 아니고 일반 공모 증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금감원에서도 이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약간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막 나오는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려아연은 MBK하고 그 영풍하고 이제 연합에 대비해서 싸울 때 고려아연 회사에서 공개 매수를 하고 공개 매수 신고서를 내는데 거기에 이제 당분간은 재무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적었는데 갑자기 저 끝나자마자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그러면 이거 공개 매수 신고서가 가짜가 아니냐라고 이런 이제 논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거는 저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공개 매수를 진행할 때 검토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공개 매수할 때는 회사 내부 자금이나 뭐 빌려와서 하려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냥 증자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라고 마음이 변했다. 뭐 그래 버리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법적은 그런데 대신 이제 한국에서는 국민정서법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금감원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저희가 외부 특히 그 적대적 M&A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슈가 생기면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한번 힘들어져 보자. 누가 이기는 해보자. 돈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한번 해서 상대방도 돈을 넣고 우리가 돈을 넣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 돈은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면 회사가 유리하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은 하는데 그걸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워낙 이슈도 많아지고 횡령 배임에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기 때문에 생각만 하지 실제로 진행을 하지는 않는데 여기는 정말 상상만 하던 걸 현실에서 실행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요즘 뭐 유명하죠. 이제 그 고려엔하고 연풍하고, 요즘 처음 시작은 이제 그 고려안을 이제 들어먹으려고 영풍과 MBK가 이제 연합해서 이제 고려안을 공격하는 입장이고, 우린 방어 입장이다. 고려안이 방어의 입장이다. 그리고 외국에다 분명히 이제 MBK가 이제 다 들어먹은 다음에 이거를 중국이나 뭐 해외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을 이제 염두에 두는 거죠. 중국에다 팔아먹을 것이다. 이제 해외 애들한테. 걔들은 PF 애들은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고 이익 된다면 중국이 아니라 북한에도 팔 수 있는 놈들이다. 이렇게 방어를 논리를 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MBK가 이제 공개 매수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려 아연도 방어에 따른 공개 매수 신고를 했고요. 근데 뭐 그래서 쭉쭉 뭐 좋죠. 이제 그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양쪽이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처럼 누가 신나 뿌리냐, 주가는 올라가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고려아이언이 공개 매수 신고 당시에 이제 뭐 향후 뭐 주요사항 없음 뭐 이런 내용을 냈는데, 그래 놓고 실제는 제출한 그 기간 동안에는 미래에셋의 기업 실사를 하고 있다. 이제 이 기업 실사라는 건 유상증자의 주관사를 선정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기업 실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증권신고서 쓸 때는 이 하루 이틀 만에 쓴 것도 아니고, 뭐, 미리 검토는 뭐, 검토야 회사에서 별의별 것들은 많이 검토를 하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홍차 형님도 얘기했지만, 검토는 미리 많이 했을 거예요. 상대방 공격 들어왔을 때, A안, B안, C안, D안, 우리가 유상증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자사주를 뭐 산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의결권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3자나 우리 백기사한테 뭐 넘기는 거 블록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시비를 발행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우리 뭐 채무자한테 출자 전환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 검토 중에서 지금 아마 11월이잖아요. 11월이고 이제 거의 D-Day 주총일이 이제 3월 달이고 주총 기준이 10월 31일입니다. 근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 공개 매수뿐만이 아니라 이 증권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증권신고서 이 제가 논의가 많지만 유일하게 자본시장에서 금감원이 유일하게 공시에서 승인을 내지 않고 할 수 없는 게 증권신고서거든요. 12월 말까지 돈 납입 못하게 할 겁니다. 계속 정정될 거예요. 어, 그 내년에 1월 달, 2월 달 그때 하면 되지. 그럼 의결권은 내년에 의결권이에요. 주금 납입이 12월 30일 이전에 승인만 떨어지면 시석이 되겠죠. 시석이 되고 돈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MBK의 지분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공개매수 한 그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건데 이 와중에서 우리 그 금감 감원이 형 중에서 감원이 형이 그 내용이 물론 이거 뭐 공시 위반할 수 있어요. 뭐 잘못했다가 벌점 먹고 뭐 담당자들 좀 사유서도 제출하고 교육도 좀 받아오고 그건 뭐 회사가 지금 뭐 넘어가는 만에 한 한국에 뭐 담당자들하고 뭐 벌금 이런 거 아끼겠습니까? 벌점 이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 회계 부정 관련해 가지고 회계 처리 사실을 확인했고 정식 감리 전환 여부를 조속한 시기를 거치다. 이 얘기는 그냥 감리를 받겠다는 얘기, 감리를 진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히는 감리를 진행하면 뒤지는 건 회사하고 회사의 감사입니다. 감사. 이게 언제 회계 처리가 회계 처리 위반 기준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 연도에 감사인이 줬다는 거죠. 예. 아마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아직 24년도권 감사보고서 안 나왔기 때문에 23년도, 22년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금감원 부원장님께서 뭐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를 워딩을 할 정도면은 이건 진짜 확인한 거예요. 이건 확인한 거고, 아마 보고서 쓰라고 했을 거예요. 감리 신청해가지고, 감리 이제 그 담당 조사역이, 이제, 야, 이거 바로 넘겨라. 그래서 그런 조건들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증거신고서는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요 근래 증거신고서 통과가 안 되는 게 두산 이후로도 많이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공시는 제가 봤을 때 공시 위반은 그냥 반성문 쓰고 뭐 벌금 내고 하면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지분율에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고려 아연 입장에서 유상증자의 강수를 쓰는 거죠. 그러면 최단 기간으로 했을 때는 이제 한 달 반, 두 달이면 어차피 이게 죽음 납입만 하면 됩니다. 죽음 납입 1일부터 죽음 납입 1일부터 1월 1일자 발행한 걸로 해가지고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주총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꼭 이게 내년에 된다고 해서 뭐 정기주총은 3월 달이고 이게 딱 1월 달에 하면은 2월 달에 임총을 열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뭐 승인만 나기만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 세력들도 많이 좀 규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금융감독원이 시장에 이렇게 개입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두산 그리고 고려아연 이런 쪽에 개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언론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핫한 회사 디딤 ENF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참 난감한 게 경영권 분쟁이 붙었고 외부에서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고 했는데 공시가 계속 올라옵니다. 디딤 ENF의 최대 주주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5% 보고죠. 이 5% 보고 공시를 통해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 보고 사유가 최대 주주의 선택, 파산 신청할래, 회생 신청할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편지를 적어놨습니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1,100만 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회사는 사실상의 파산 상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사실을 쭉 적어놓고 본인의 주장이죠. 주장을 적어놓고 이 내용이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정정하겠다. 그리고 다시 묻겠다. 나는 최대 주주의 채권자로서 회생 신청과 파산 신청 두 개 다 할 수 있고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공시를 활용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시를 갖다 장난으로 아는 게 아니냐. 금감원에서 이런 것도 좀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DDBNF의 5% 공시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어떤 지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변동 사유를 갖다가 적반하장을 적어놨는데 이게 공시를 뭘로 알고 이러는지 참.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제가 제 의견 적은 게 공시를 벽보처럼 활용하는데 금감원이 왜 가만히 있냐. 뭐 너무 작은 회사, 작은 이슈라서 가만히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웬만큼 나와야지 계속 저렇게 공시를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개인 게시판처럼 활용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DDENF는 이제 감사 의견 거절로 이제 상장 폐지 지금 계속 이제 상장 폐지 결정 중에 있고요. 거래 정지 중에 있고 상장 폐지가 될 거죠. 이제 이분은 뭐 모험가 모험가라고 하시는데 재미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솔직히 김상훈 씨 해가지고 뭐 보니까 이제 뭐 공시 담당이나 뭐 이런 쪽은 아니신 것 같고 그냥 뭐 어떻게 뭐 알고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최대 주주인 것 같아요. 최대 주주이시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으시고 한 52억 원어치 샀다. 꺾이지 않는 마음, 꺾마중, 꺾마중에 우리 그 모험가인 김상훈 이제 최대 주주분이시고 이게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금감원 지분공시는 본인이 뭐 오타를 내든 뭐라고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를 쓰든 뭘 하든 써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형식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내용에 굴하지 않고 내용은 이제 나중에 금감원에서 연락을 하는 거죠. 이 전화번호나 연락처는 있으니까 연락을 하는 거지. 근데 뭐 본인이 정정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 계속 이걸로 본인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뭐 잠깐 이분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분 그 회사 뭐 들어가면 뭐 양력이나 이런 거 보면 해외에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생각이 조금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다른 시각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저는 좀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도 있어야 자본시장이 좀 재밌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Q&A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스톡 옵션에 관련되는 건데 자, 발행 주식 총수가 지금 20만 주인데 스톡 옵션 부여 가능 수량은 발행 주식의 10%라고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만 주 중에서 2만 주에 대해서 이제 스톡 옵션 부여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정확하게 이거 원래는 이거 한 달 뒤 아니고요. 보통 뭐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뭐 하지만 그 무시하고요. 한 달 뒤에 스톡 옵션 행사를 해가지고 그 2만 주 중에서 만 주를 행사를 했다. 그러면 발행 주식 총수가 21만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발행 그 스톡 옵션 부여 가능한 주식수는 얼마가 되냐라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계속 행사하고 계속 찍어내고 이러면 스톡 옵션 부여가 가능한 주식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냐. 계속 주식을 찍어내면 발행 주식의 10%가 늘어나니까요. 아니냐.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에 답은 그렇습니다. 무한정 늘어납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의 발행 주식 총수로 스톡옵션 부여 가능 주식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스톡 옵션을 줄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나고 대신에 그 이미 부여한 스톡 옵션 중에서 미행사 수량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 20만 주 중에 20만 주 중에서 부여할 때는 10%의 이건 이제 정관이나 벤처 기업을 갖고 있으면 뭐 30%, 50%뭐 가능한 뭐 특례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노멀하게 10%로 하고 있고 이사회로서 뭐 3% 미만 뭐 이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보통 보면 10%로 하니까 2만 주, 2만 주 중에서 행사 수량 1만 주, 퇴사 소멸이 2천 주, 그럼 미행사가 4천 주. 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또 부여하고 싶을 때는 몇만 주로 하냐? 그럼 기반행 주식 수량이 21만 주의 10%인 2만 1천 주 빼기 기간 미도래 미행사 주식수 4천 주를 빼는 겁니다. 2만 1천 주에서 4천 주를 빼니까 1만 7천 주를 또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17,000주로, 여기, 그 빼주고 하면 2,000주 소멸,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21만 주의 10% 2만 1,000주에서, 미행사, 아직 기간 미도래 4,000주 빼고, 한 수량만큼은 또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최대 맥시멈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간만에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에 대해서 훑어봤고요. 스톡 옵션 관련된 Q&A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